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2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제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의 변신한 모습을 보았다 해서 새삼스레 놀랄 까닭이 없는데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갑자기 몸을 획 돌려 달아나는 것이었다. 마침 그때 그레고르는 창문가에 꼼짝 않고 꼿꼿이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물론 그가 창문가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 수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서 도망을 치며 문을 꽝 닫을 필요까지는 없었다. 아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그레고르가 그녀를 물어뜯기 위해 몸을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재빨리 소파 밑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방 안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침이 훨씬 지난 대낮이었다. 더구나 그녀의 거동은 평소 때와는 달리 침착성을 잃은 듯했다. 이것으로 그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 즉 그녀에게는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직도 몹시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그렇다면 소파 밑에서 움츠린 채 있을 때도 노출된 자기 몸의 일부분을 보고 그녀가 도망치지 않고 견디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써야만 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자신의 몸이 그녀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어느 날 삼배 호디부를 등에 지고 올라가 천신만고 끝에 소파를 사서 자기 몸이 완전히 감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는 누이 동생이 일부러 들여다본다 해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궁리를 했다. 만약 그녀가 이렇게까지 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자기 손으로 이것을 벗겨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숨어 있는 것은 그레고르가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어느 누가 보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 이불을 벗겨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누이 동생이 자신의 이런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여 그레고리가 살짝 고개를 쳐들 때면 누이 동생은 감시하고 있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살피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레고리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처음 2주일 동안 그의 부모님은 이 방에 들어올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단지 그의 귀에는 누이 동생에게 수고가 많다고 칭찬하는 부모님의 말소리만이 들려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쓸모없는 애라고 꾸짖곤 하던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칭찬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는 동안 그의 부모님은 나란히 방문 앞에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다가 누이 동생이 나오면 하나하나 캐묻는 것이었다. 방 안은 어떤 상태이며 그레고르가 무엇을 먹었는지,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했으며 조금이라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지 등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는 비교적 일찍부터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가 보려고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아버지와 누이 동생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그녀를 만류했었다. 그레고르도 그 말을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말엔 하나하나 일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 이제는 완력을 쓰지 않고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가 어서 나를 그레고리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 가엾기도 하지. 저앤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의 곁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고 부르짖었다. 그 소리를 들은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곁에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물론 매일 그럴 수야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니보다 자상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누이 동생도 물론 잘 해주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리고 일시적으로 들뜬 기분에서 이런 고역을 떠맡은 것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던 그레고르의 소망은 얼마 가지 않아 이루어졌다. 낮 동안 그레고르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창가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삼가했다. 그러나 불과 몇 미터도 안 되는 방바닥을 마음대로 기어다니기에는 너무 좁았다. 이런 상태에서 밤까지 꼼짝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역이었다. 이제는 식사도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그에겐 기분 전환을 위한 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벽과 천장을 종횡으로 기어다니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특히 높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은 그를 매료시켰다. 그것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첫째, 호흡하기가 훨씬 쉬웠다. 그리고 가벼운 진동이 온몸에 퍼져 기분까지 좋아졌다. 그런데 높은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저만의 행복한 기분에 젖어 있을 때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겨 자신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이러했다. 몸이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그만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던 것이다. 누이 동생은 그가 누리는 이 새로운 유의에 금방 알아차리고 말았다. 그가 기어다닌 곳 여기저기에 발바닥에서 베어난 점액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가구, 특히 장롱과 책상을 치워주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무거운 것들을 혼자 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녀에게 부탁을 한다 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다. 새로 온 16살짜리 하녀는 그래도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대견스러울 정도로 잘 견디고는 있었으나 항상 부엌문을 꼭 닫아 그런 채 부르실 때만 문을 열겠다는 특별한 조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결국 누이 동생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라곤 언제든 아버지가 외출을 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도움을 요청받은 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를 내며 다가왔으나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 이르렀으는 곧 입을 다물고 말았다. 물론 누이 동생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와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에야 어머니를 들어오게 했지만 말이다. 그레고르는 서둘러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 평소보다 이불을 더 아래로 끌어내리고는 주름이 많이 잡히도록 해서 자신의 몸을 꼭꼭 숨겼다. 이렇게 하니 이불은 우연히 소파 위에서 얹혀진 것처럼 보였다. 그 안에 숨어있던 그레고르는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려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꾹 참고 있었다. 지금 당장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저 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와준 것만으로도 기쁘게 한이 없었다. 어머니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오빠가 숨어 있나 봐요. 하고 누이 동생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보지 않아도 그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었고 그레고르의 귀에는 연약한 두 여인이 힘을 모아 무거운 장롱을 조금씩
밀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무리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는 어머니의 주의를 듣는 둥 마는 둥 한 누이 동생은 그 힘든 일의 대부분을 혼자서 도맡으려는 것 같았다. 한 5분이 지났을까 어머니가 일손을 멈추고 누이 동생에게 말했다. 차라리 장롱은 예전대로 여기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니?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는 일이 끝날 것 같지가 않구나. 또 이렇게 방 한가운데 두었다가는 그레고르가 활동하기 더 나쁠 거야. 게다가 내키지 않는 건 이렇게 우리가 가구를 덜어내는 것이 그레고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구나. 어쩌면 저 애는 가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 나 역시 가구가 없는 저 허전한 벽을 바라보는 것이 왠지 허전한데 그레고르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겠니? 이 방은 저 애의 방이고 이 안에 있던 가구들과도 무척 정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 텅 빈 방 안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슬프겠니? 안 그러냐, 얘야? 물론 가구가 없다면 마음대로 거동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게다가 지금도 하루하루 잊혀지고 있지 않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건 하고 어머니는 한층 더 목소리를 죽이며 말을 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 울음 섞인 작은 말소리마저도 그에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듯이 속삭였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건 그를 포기한다는 뜻일지도 모르잖니. 어쩐지 저 애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팽겨쳐 두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차라리 원래대로 해놓고 손을 대지 말자꾸나. 저 애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큼 자신이 처했던 불행을 빨리 잊게 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그레고르는 문득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변신 후 아무에게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채 가족에게만 둘러싸여 단조롭기 그지없는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이 혼란에 빠져 있었으니 틀림없다고. 나는 이 방을 차지하고 있던 가구를 모두 드러내 주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나는 왜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가구들로 꾸며졌던 이 방을 텅 빈 방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나는 왜 포근하고 아늑한 이 방을 쓸쓸하고 텅 빈 동굴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물론 가구들을 모두 치워버린다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대로 기어다닐 수야 있겠지만 그건 인간이었던 내 자신의 과거를 잊고 지금의 생활에 안주하겠다는 생각에서였겠지. 아,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니. 어머니의 정겨운 음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마터면 감겨있던 마음의 눈을 영원히 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어느 것 하나 드러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그 전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가구가 나를 향해 던져주는 시선이 없다면 나는 살아가지 못하리라. 가구로 인하여 내가 기어다니는 것이 부자유스럽다 해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커다란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이 동생의 의견은 유감스럽게도 어머니와는 달랐다. 그녀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레고르의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버릇이 생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처음에 치우려고 생각했던 장롱과 책상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 꼭 필요한 소파만을 빼놓고는 모든 가구를 들여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그녀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철없는 반항심도 아니요. 최근 그녀가 괴로움을 견디면서 얻은 자신감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그레고르가 마음껏 기어다닐 수 있는 넓은 장소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가 이제까지 쭉 지켜본 결과 그녀는 그레고르가 한 번도 가구에 손을 댄 흔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에 그녀 또래의 소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녀다운 공상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한 공상은 실제 충족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서 그녀 역시 이런 공상에 이끌려 그레고르의 상태를 더욱 비참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앞으로도 그를 위해 더욱 헌신적인 봉사를 하리라 마음먹었을 것이다. 텅 빈 방 안에서 마음껏 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그레고르가 있는 곳에 어느 누가 선뜻 들어오려 하겠는가. 그녀 외에 아마도 그녀는 이런 의협심에서 불타올랐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누이 동생은 어머니의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어머니는 음산하고 불안한 이 방의 분위기에 짓눌려 거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아무 말 없이 누이 동생과 힘을 합쳐서 장롱을 옮기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레고르로스는 장롱이야 어찌 되든지 간에 책상만은 꼭 방 안에 두어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면서 장롱을 밖으로 밀고 나가자 소파 밑에서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놀라지 않게 그리고 가능한 온당하고 따뜻하게 그들의 계획에 간섭을 할 수 있을까 동정을 살피려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앞장서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레테는 아직도 옆방에 남아서 혼자 힘으로 장롱을 이리저리 흔들고 밀고 했으나 그만한 여자 힘으로 장롱이 움직일 턱이 없었다. 어쨌든 어머니는 첫날 빼고는 지금까지 그레고르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지금 다시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놀란 나머지 까무러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러한 것에 생각이 미치자 그레고르는 황급히 소파 끝까지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이불이 조금 흔들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날카롭게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다. 그리고는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이 뻣뻣이 서 있다가 황급히 그레테한테로 가버렸다. 그레고르는 그다지 대수로운 일은 아니야. 단지 두서너 개의 가구만 옮겨 놓았을 거야. 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타일렀으나 도저히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바삐 오락가락하며 내는 작은 소리와 방바닥을 긁는 가구 소리가 사방에 울리면서 그의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배를 방바닥에 댄 채 머리와 발을 웅크리고 있으려 해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약한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다. 누이와 어머니가 내 방의 가구를 모두 드러내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모조리 뺏어가고 있어. 실톱과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있던 장롱은 이미 들고 나가버린 게 틀림없어. 어린 시절부터 늘 숙제를 해왔던 저 책상, 마치 방바닥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저 책상마저도 끌어내려 하다니. 이제 그에게는 이대로 앉아서 두 사람의 선의 같은 것을 생각하고만 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이미 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잊고 있는 상태였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가구를 옮기느라 지친 나머지 말을 주고받을 기력도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몸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그저 조심스러운 발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드디어 숨어있던 소파 밑에서 기어 나왔다. 누이 동생과 어머니는 옆방으로 밀어낸 책상에 몸을 기댄 채 한숨 돌리고 있었다. 그는 네 차례나 방향을 바꾸면서 사방을 기어다녔다. 그는 자신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장에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다만 거의 텅 빈 벽 한 구석에서 모피로 온몸을 감싼 귀부인의 사진이 아직까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재빨리 그 위로 올라가 몸으로 가리자 액자 위에 유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뜨거운 그의 배를 기분 좋게 식혀주었다. 그는 이렇게 몸으로 액자를 가리고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이 액자만은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머리를 거실 쪽으로 향하고 두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 쉬지 않고 곧 되돌아왔다. 그레테는 어머니를 거의 깨안듯이 팔로 감싸안고 있었다. 이번에는 무엇을 드러낼까요? 하고 말한 그레테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과 액자에 붙어있던 그레고르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어찌나 놀랐는지 만약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렇게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었으나 목소리는 떨고 있는 게 분명했다. 엄마, 잠깐 거실로 나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엄마, 그게 좋겠죠?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일단 어머니를 안전한 장소로 모셔놓은 후 나를 벽에서 쫓아내려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좋다. 해볼 테면 해보라지. 이 액자에서 끝까지 버티겠어. 이것마저 빼앗길 순 없어. 그래도 기어이 빼앗으려면 얼굴로 달려들고 말 테야. 그러나 그레테가 좀 쉬자고 하자 도리어 어머니는 불안해했다. 어머니는 조금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꽃무늬 모양의 벽지에 있는 갈색의 커다란 반점을 보았다. 자신이 본 것이 그레고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채 분명해지기도 전에 그녀는 아악 하고 쥐어짜는 듯한 비명을 지르더니 손에 든 것들을 모두 떨어뜨리며 옆에 있는 소파로 쓰러졌다. 그것 봐 오빠 하고 누이 동생이 주먹을 쥔 손을 흔들면서 그레고르를 노려보았다. 이것은 그가 변신한 이래 처음 듣는, 그러니까 그에게 직접 던져진 최초의 말이었다. 그녀는 급하게 옆방으로 뛰어갔다. 어머니에게 드릴 구급약을 가지러 가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누이 동생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진 따위는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 하고 생각한 그는 액자에서 몸을 떼내려 했다. 그러나 몸이 액자에 아주 달라붙은 듯 쉽게 떨어지질 않았다. 그래서 몸을 떼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떼내고는 곧 누이 동생이 있는 옆방으로 달려갔다. 옛날처럼 동생에게 충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뿐이었다. 결국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녀의 등 뒤에 멍청이 서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잡다한 작은 병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고는 놀란 나머지 넋을 잃었다. 그 때문에 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때 파편 하나가 튀어 그레고르의 얼굴에 상처를 냈으며 부식성 액체가 그의 몸에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그레테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작은 병들을 들고는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그녀는 나가면서 문을 발로 걷어차더니 꽝 하고 닫아버렸다. 이제 그는 어머니 곁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곁에서 그녀를 돌보고 있는 누이 동생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로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자책감과 근심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된 그는 무턱대고 여기저기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몸을 쭉 뻗은 채 누워 있었다. 주인은 조용했다. 이건 아마 좋은 징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녀는 부엌에만 틀어박힌 채 꼼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레테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니? 이것은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아버지는 허둥지둥대는 그레테의 행동을 보고 이미 눈치를 챈 것이다. 그레테는 입속말로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어머니가 기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아지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가 기어 나왔거든요. 내가 짐작한 대로군.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늘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 왜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 여자들이란 이래서 곤란하단 말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된 과정을 빼고 지나치게 간단하게 보고를 해버린 그레테의 말을 듣고 나쁜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했다. 틀림없이 그레고르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해석한 모양이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기분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아버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설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 입구로 도망치듯 달려가 문에다가 몸을 바싹 갖다 붙였다. 문만 열어준다면 자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겠다는 자신의 선한 뜻을 아버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같은 섬세한 배려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도로 옆방으로 기어들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분노인지 희열인지 모를 소리를 질렀다. 그레고르는 문에서 머리를 떼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여태껏 보아온 아버지가 아니었다. 물론 그는 요즘 방안을 기어다니는 재미에 몰두한 나머지 그전처럼 다른 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다. 그래서 언제 맞닥칠지 모르는 사태에 대처할 마음의 준비를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예전에 그 아버지 모습이란 말인가. 전에는 출장길에 오를 때조차도 언제나 침대 속에 묻혀 일어나려 하지 않던 아버지 아니었던가. 아버지는 지금 그의 눈앞에 우뚝 서 있다. 은행의 수의가 입는 감색 제복을 입고서 말이다. 제복 상의의 금단추는 반짝반짝 빛났으며 높이 세운 칼라 위에는 그의 힘찬 이중턱이 불룩 솟아 있었다. 짙은 눈썹 밑에는 새까만 눈동자가 또렷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평소에는 더부룩하던 백발을 아무렇게나 휘날리더니 지금은 단정하게 빗질을 해서 빗어 넘겼으며 더군다나 광택까지 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멋진 금실로 수가 놓여진 모자를 벗어 소파를 향해 던지고는 기다란 제복자락을 뒤로 젖혀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레고리를 향해 다가왔다. 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아마 아버지 자신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는 발을 무섭게 높이 쳐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신고 있는 구두 바닥의 거대함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 순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미 첫날 경험하지 않았던가 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자신에게 일격을 가한 것을. 그러니 아버지는 이번에도 분명히 자기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쯤은 익히 짐작하고도 남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쳤다. 아버지가 발을 멈추면 그도 멈춰 쓰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도 재빨리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같이 쫓고 쫓기면서 방안을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끝으로는 자신이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래서 아직 그레고리는 방바닥을 떠나지는 않았다. 만약 그레고르가 벽이나 천장으로 달아난다면 어쩌면 아버지는 그것을 특별한 악의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써였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런 상태로 끝없이 오랜 시간을 기어다닐 수 없었다. 아버지가 한 발 내딜 때마다 그는 무수한 발놀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그는 튼튼한 허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는 기는데 전력을 다했으나 서서히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으며 정신이 흐려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는 무턱대고 기는 것 외에는 달리 도망칠 궁리도 하지 못했다. 그가 자유로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벽이, 하기야 이 방의 벽은 모두 섬세한 조각과 울퉁불퉁하고 뾰족하게 세공한 가구들로 가려졌지만 그때 바로 곁에 가볍게 던진 물건이 날아와 그의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과였다. 이어 그것을 뒤따르듯 또 하나가 굴러왔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 주춤했다. 더 이상 도망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사과를 가지고 그에게 폭격을 가하리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선반 위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집어들더니 그것을 양복 주머니에 가득 넣고 우선은 정확한 조준을 하지도 않은 채 한 개씩 한 개씩 던지고 있었다. 그 빨간 사과는 마치 전기장치가 된 자동 기계처럼 방바닥을 굴러다녔으며 서로 부딪히기도 했다. 가볍게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으나 상처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뒤를 이어 날아온 또 하나의 사과가 그대로 그레고르의 등에 꽂히고 말았다. 이 뜻하지 않은 고통을 장소 이전으로 피해보려는 듯 그는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앞으로 기어가려 했다. 그러나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뻗고 말았다. 희미해져 가는 눈을 간신히 뜨고 바라보니 방문이 덜컥 열리면서 울부짖는 누이 동생을 뒤에 거느린 어머니가 속옷바람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가 기절했을 때 누이 동생이 어머니의 호흡을 돕기 위해 옷을 벗겨놓은 모양이었다. 다음에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고 입고 있던 치마끈마저 부러져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치맛자락에 걸려 쓰러질 듯 하다가 아버지를 향해 뛰어갔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두 팔을 아버지 목에 걸치고는 그레고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로 인한 상처 때문에 달포를 넘게 고생해야만 했던 그레고르는 아무도 등에 박힌 사과를 빼주려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과는 아직도 그의 몸속에 남아 있었다. 상처 덕분에
그레고르는 자유로운 몸의 활동을 완전히 잃고 마치 늙은 폐잔병처럼 방을 가로지르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대신 그는 이 악화된 상태를 완전히 보상하고도 남을 대가를 얻어냈다. 즉,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가족들은 저녁이 되면 반드시 그의 방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밝은 불빛 아래서 식탁에 앉아 단란하게 저녁밥을 먹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기 한두 시간 전부터 거실 쪽을 향한 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그 문이 열렸고 그는 자기 방의 어두운 구석에 편안하게 앉아 그들의 대화에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에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그레고르가 출장길에 오를 때면 일을 마치고 조그만 호텔방의 축축한 침대에 지친 몸을 내던지며 그리워하던 그런 가족의 단란함은 아니었다. 가족들은 항상 묵묵한 가운데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바로 안락의자에 몸을 묻고 잠들어 버린다. 아버지는 어떤 고집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은행 수의복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잠옷은 언제나 벽에 걸려 있었으며 늘 제복을 단정히 입은 채로 의자에서 잠이 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언제라도 직장에 달려나갈 듯한 태세였으며 집에 돌아와서도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상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괴종시계가 10시를 날리면 어머니는 낮은 소리로 아버지를 깨웠다. 그러고는 그를 침대로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말로 달랬다. 이런 의자에서는 편히 잘 수 없으며 아침 6시에는 직장에 나가야 하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편안한 잠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수의 자리를 맡은 후부터 갑자기 이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아버지는 좀 더 앉아있겠노라며 계속해서 버텼다. 그러고서도 언제나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를 침대로 이동하게 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다소 훈계스킨 말투로 귀찮을 만큼 재촉해도 적어도 5분가량은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으며 눈을 감은 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그를 추워 올리는 듯한 말을 귓가에 속삭였고 그럴 때면 누이 동생은 하던 공부를 팽겨치고 달려와 어머니와 합세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마이 동풍이다. 그는 더욱 깊숙이 안락의자 속으로 몸을 기대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 큰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를 어떠한 방법으로 옮겨야 할지 난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집을 팔기 어려운 문제가 단순히 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기 일이라면 적당한 나무 상자에 넣어 공기구멍 몇 개만 뚫어 놓으면 그만 아닌가. 가족들이 주저없이 집을 팔고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으며 집마저 팔게 되면 한 줄기 희망마저 완전히 잃게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밤이건 낮이건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매일매일을 보냈다. 때때로 방문이 열려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옛날처럼 이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내가 혼자 도맡아야지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의 뇌리에는 퍽 오래간만에 사장과 지배인 그리고 동료 사원들과 나이 어린 견습생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또한 둔하기 짝이 없는
문지기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 출장길에서 만난 어느 시골 호텔의 종업원, 진심으로 구원을 했으나 너무 시간을 끌다가 실패했던 어느 모자 가게의 점원, 뒤를 이어 낯익은 사람도 그리고 이미 잊었던 사람들도 생각이 났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와 가족들을 돕기는커녕 모른 체하고 냉정하게 대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차츰 사라지자 그는 도리어 마음을 놓기까지 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이 요란스럽게 닫히고 문고리에는 단단하게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예기치 않은 굉음에 놀란 그레고르는 저도 모르게 발을 꺾고 납작하게 쓰러져 버렸다. 이토록 성급하게 문을 닫는 것은 누이 동생이었다. 그녀는 진작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가두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레고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몸을 날려 문 쪽으로 달려왔으나 그레고르에게는 그녀의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뿐이었다. 이젠 됐어요 하고 아버지를 향해 한마디 던진 그녀는 철커덕 하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혼자가 된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깜깜한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이어코 그는 자신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다. 그는 이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도리어 이처럼 연약한 다리로 이제까지 기어다닐 수 있었던 것이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기분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 온몸이 쑤시어왔지만 그것도 차츰 가라앉았다. 등에 깊숙이 박혀 이미 썩어버린 사과, 그리고 더러운 먼지가 가득 낀 그 둘레의 염증은 거의 자각할 수도 없었다. 그는 눈물겨운 애정으로 가족들을 생각했다. 어디론가 좌취를 감추고 싶다는 생각은 누이 동생보다 그 자신이 더 강했다. 갈피를 못 잡고 이런저런 생각과 허탈감 속에서 그는 새벽 3시를 알리는 시계탑의 종소리를 들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창밖으로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여명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러자 그의 머리는 저절로 힘없이 꺾였다. 그의 코는 최후의 약하디 약한 숨을 토해냈다. 죽었다고요? 하고 말한 부인은 가정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물론 이것은 묻지 않고서도 자신이 직접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럴 거예요 하고 대답한 가정부는 그 정글을 보이기 위해 빗자루 끝으로 그레고르의 죽음을 옆으로 밀어보였다. 잠자 부인은 그 빗자루를 가로막으려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군. 잠자씨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 하면서 그는 성호를 그었다. 새 여인도 그를 따라 했다. 시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그레테가 말했다. 보세요. 몹시 말랐군요.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전혀 입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들고 나와야만 했지요. 실제로 그레고르의 몸은 완전히 납작해졌으며 바삭바삭 소리가 날 만큼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다. 모두는 이제야 비로소 그의 몸이 납작해진 이유를 알았다. 그를 지탱해 주던 발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는 끝내 그에게서 시선을 끌만한 움직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레테, 잠깐 내 방으로 오려무나 하고 잠자 부인이 슬픈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레테는 못내 아쉬운 양
그레고르의 죽음을 뒤돌아보면서 침실로 따라 들어갔다. 가정부는 방문을 닫고 창문을 모조리 열어 젖혔다.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에서 벌써 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어느덧 3월도 다 가고 있었던 것이다. 새든 사람들은 방에서 나와 놀란 모습으로 아침밥을 찾았다. 이미 어젯밤의 일은 잊어버린 것이다. 아침밥은 어디 있소? 하고 역시 가운데 있는 신사가 언짢은 표정으로 가정부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손짓을 하며 그들을 그레고르의 방으로 불러들였다. 손짓에 따라 방에 들어온 그들은 낡은 신사복 주머니에 양손을 찌른 채 완전히 문을 열어 젖힌 채 방에 누워있는 그레고르의 시체를 둘러쌌다. 이때 침실의 문이 열리더니 잠자씨가 제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한쪽 팔에는 부인이 그리고 또 다른 팔에는 딸이 힘없는 몸을 기대고 있었다. 모두 너무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다. 그레테는 얼굴을 아버지의 가슴에 묻었다. 지금 바로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하고 말한 잠자씨는 두 팔을 부인과 딸에게 맡긴 채 턱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잠자씨는 의자를 빙 돌려 한동안 딸과 아내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어코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들 하고 이리 와. 지난 일에 얽매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 생각도 좀 해줘. 두 여인은 즉시 그의 말에 따랐다. 그리고는 그에게로 다가와 그를 위로하고는 서둘러 결근계를 완성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다. 실로 몇 달 만의 일인가. 그들은 교회로 나가기 위해 전차를 탔다. 차 안에는 그들 외에 승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따뜻한 햇살이 차창 가득히 스며들고 있었다. 세 사람은 발을 쭉 뻗고 좌석에 기대앉아 앞으로의 문제에 관한 의논을 했다. 잘 생각해보니 자신들의 미래가 그토록 암담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껏 서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었지만 모두 좋은 일자리를 얻은 것 같았으며 특히 전망이 있어 보였다. 급한 대로 지금보다 경제적인 사정을 좀 더 호전시키려면 집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래서 그레고르가 있었을 때 구한 지금의 집보다 규모가 작고 값싼 그러나 더 자리가 좋은 편리한 집을 구하기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차츰 생기를 되찾아가는 딸을 바라본 잠자 부부는 거의 동시에 그녀가 최근 안색이 창백하도록 갖가지 괴로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어느새 아름답고 탐스러운 처녀로 변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잠자 부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마주치자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딸이 이제는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어야 할 만큼 자랐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자 맨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딸이 젊음이 넘치는 싱싱한 몸을 쭉 뻗었다. 이것을 본 두 사람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을 확정해 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다.